9월 대수능 모의평가 총평에 이어서 해설 계속해서 저와 함께하게 될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하루를 보냈건 그리고 지금 막 뭐 등급 컷, 그 다음에 뭐 예상 정답률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정말 힘든 하루였는데 그 힘든 하루를 아직 다 마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시험에 대해서 복귀하고 또 공부하고 오답을 챙기고 하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우리 총평에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제발 명심합시다. 제발이에요. 친절함 오늘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은 진짜 이제 마지막 현장에서 우리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스포트, 막판 스포트. 나는 그거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독려하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좀, 왜 이렇게 거칠어? 라고 느낄 정도로, 이제 다 왔거든요. 동아시아사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우리 동사대군이라고 맨날 얘기하지만,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이미 사실은, 인원 알잖아요. 6월, 9월 몇 명인지 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동사대군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건 정말 우리가 수능을 통해서 맑은 웃음 머금은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나태주 시인의 그 시가 우리가 2023년 11월 16일 그 수능 날 그런 1년이었어. 너도 고생했다. 나도 고생했다. 서로가 서로를 진짜 그 맑은 웃음 머금으면서 같이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꼼꼼하게 해설해야 돼요. 내가 틀린 문항만 보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 문항이 명확하고 확실하고 꼼꼼해야 됩니다. 그건 변함없어요. 여러분 꼭 지켜주세요. 그럼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연계 문제죠.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이게 1번 문제 수능 완성 89쪽 몇 번 문제 여기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그건 내 몫이에요. 근데 이걸 수능 완성해서 봤다. 이거 어디선가 분명히 연계 교재에서 풀었는데 이건 돼줘야죠. 이분과 초면이면 곤란한 거지. 지금 그건 아닌 거야 얘들아. 여신의 얼굴상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지역에서 출토된 대표적인 유물로 눈을 청옥으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옥으로 만들었어요. 이 지역에서 출토된 대표적인 유물이 얘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역을 찾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지도에서요. 그쵸? 봤던 문제예요. 여신의 얼굴상 외에도 이 지역에는 기하학적인 무늬가 있는 토기와 이거 말고도 용 모양의 옥기 등이 눈을 옥으로 여기다 넣었어요. 되게 무섭죠? 그 다음에 용 모양의 옥기가 이런 식으로 있대죠. 그 얘기는 뭐예요? 옥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은 기하학적인 무늬가 있는 토기도 출토됐어요. 여기가 어딥니까? 그렇죠 얘들아. 랴오강 유역의 홍산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 3가지입니다. 용 모양 옥기, 여신의 얼굴상, 그 다음에 이렇게 원통형의 홍산 토기. 그럼 랴오강이 어디냐? 결국엔 그 유역. 이거를 내가 틀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답은 나입니다. 그럼 영원히 마지막이에요. 그쵸? 이걸 수능 전에 다시 얘기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요. 여러분 황하강 중류 지역이죠. 그 다음에 만은 어디예요? 여기는 창장강 하류고요. 여기는 한반도고요. 여기는 일본 열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에서 찾는 거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1번 문제 이렇게 풀면 됩니다. 2번 같은 경우에도 역시 연계 문제입니다. 수능 완성 14쪽에서 연계가 된 문제고요. 부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능 완성 연계의 비밀 얘기할 때도 그렇고 수특 연계의 비밀 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연계의 비밀 이미 6목 끝나고 수특 연계의 비밀 할 때 부기 문제 이거 모르면 우리는 그냥 틀린다라고 이미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자료 역시 굉장히 익숙한 자료입니다. 힌트가 그냥 거의 깃발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런 문제는 놓치면 안 되는 연계 문항 중에 이번에 12번처럼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실제로 1번, 2번, 6번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연계 문제는 그냥 무조건 가야 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의 황제가 신화와 대화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황제가 누구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에는 이게 어느 나라냐라고 하는 문제에 걸리면 되는 건데요. 힌트가 많습니다. 잘 찾아봅시다. 현재 이 나라의 수도는 러양입니다. 수도 러양에서 죽은 북방 사람의 장례 문제를 황제께 여쭙니다. 러양으로 결국에는 이주해서 온 북방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 북쪽에서 왔으니까 옛 수도인 평성 여기로 이제 어떻게 이 사람 지금 여기에 묻어요? 아니면 옛 수도
로 돌아가나요? 북방이 고향인데 뭐 이런 식의 사실은 뉘앙스잖아. 근데 황제가 뭐라고 해? 야, 옛수도인 평성으로 옹구하지 마. 시신 글로 옮기지 마. 러양 북쪽에 있는 망산에 안장해. 결국에는 북방 사람이 수도 러양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옛수도 평성으로 가는 거 아니고 이곳에서 안장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엔 지금 두 가지가 나와요. 이 나라의 옛수도는 평성이고요. 이 나라의 현수도는 러양입니다. 러양으로 옮긴 게 지금 북의 효문제 때인데 인물 아니에요. 그냥 나라예요. 그럼 북이다라는 거 이미 나왔어요. 근데 힌트 더 주고 있습니다. 뜻을 따를게요. 그리고 아직 조정에서 아직도 북방의 언어를 아직도 여전히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관리들이 있습니다. 조정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가 뭔가 왜 아직도 북방 언어를 쓰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황제가 뭐라고 해요? 한어를 사용하지 않는 자는 조정에서는 북방의 언어를 쓰면 안 되고요. 북방의 언어 쓰면 안 되고요. 한어를 사용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은 자는 관직에서 파면시키래요. 그럼 다 나왔어요. 옛수도는 평성이고요. 현재 수도는 러양이고요. 그리고 조정에 있는 관리라면 적어도 북방의 언어가 아니라 한족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강력한 한화 정책을 펼쳤고요. 어떤 나라 얘기입니까? 북위에 대한 얘기인데요. 역시 인물로 물어본 게 아니라 나라로 물어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북위이면 되는 거잖아요. 1번 남북조를 통일하였다. 이거는 중국의 수나라일 수도 있고요.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 시기에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1392년에 남북조를 통일한 거 뭐든 다 가능하겠죠. 수나라로 따지면 589년에 남북조를 통일했고요. 맹한모국제를 시행하였다. 금나라 얘기고요. 북명관, 남명관제 거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 지금 이원적인 그런 통치 방식과 관련된 얘기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되고요. 발해와 조공 직분 관계를 맺었다. 당나라가 되겠죠. 56국 시대의 분열을 수습하였다. 439년 5세기에 이 어려운 일을 누가 해냅니까? 선비족이 세운 북위가 해낸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뭘로 갈까요? 5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북위에 대한 설명 정답 5번 이렇게 가면 돼요. 역시 연계 문제였고요.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요. 1강에 이제 국가에서 물어보고 있는데 군주, 황제, 인물 뭘로 물어봤던 지금 이 사람은 가장 많이 출제가 됐던 인물입니다. 1강에 이제 국가가 나오고요. 그 국가가 진, 한, 흉노, 고조선 쫙 다 나오는데 그는 누구예요? 가군주는 누굽니까? 신은 변변치 못한 재능이지만 힘을 다하여 법령을 받들고 몰래 사신을 보내 제후들을 설득했습니다. 조용히 군비를 갖추고 정치와 교육을 정비했으며 전사에게 벼슬을 주고 공신을 존중하여 그들의 자기와 복록을 높였습니다. 앞에 박죠. 자기 얘기가 엄청 썰이 길어요. 이렇게 한 결과 이 신하죠. 신은 가를 도와 한을 위협하고 위를 약화시켰으며 연과 조를 격파하고 재와 초를 평정하였습니다. 마침내 6나라를 병합하여 통일하는데 공을 세웠습니다. 애들이 막 자기 자랑 장난 아닌데요? 막 이러는데 잘 보세요. 여러 나라 이름들이 쫙 나와요. 연조, 제초. 그래서 마침내 6나라를 병합하여 통일하는데 공을 세웠습니다. 변변치 못한 재능이라고 한 것 치고는 굉장히 많이 제후들을 설득하고 군비도 갖추고 정치와 교육을 정비하고 등등등등등등 하여 가를 도와서 이렇게 통일하는 데 공을 세웠다는 거예요. 전국 칠웅의 시대 중에 나머지 6개의 나라를 병합하여 서쪽 변방에 있던 진나라가 결국에는 이 전국 시대를 통일한, 그리고 그 통일한 당시에 진나라의 왕 정이죠. 결국에는 진나라의 시황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은 우리가 배우는 수많은 진나라 중에 바로 이 진나라가 될 것이고요. 이 진나라 왕이었던 정이 결국에는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맞아요. 분서갱유를 단행해서 이게 뭔데 얘들아? 책을 불사르고 학자들을 묻고 결국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상을 통제했죠. 법과 중심.
그리고 점을 본다거나 농업이나 의학과 관련된 것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좀 철저하게 법과 육아나 다른 여러 제자백과의 학문들이 좀 탄압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다이카 개신을 일으켰다. 645년 굉장히 중요하죠. 낙가노의 황자, 그 다음에 당나라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는 지금 일본 열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건을 서역에 파견하였다. 한나라 무지에 적지 않아도 되겠죠. 준왕을 몰아내고 집권했어요. 누구예요? 위만. 그래서 위만 조선이라고 하잖아요. 항우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한나라 고조가 되는 유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이 사실은 멸하고 이제 항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한이 재통일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뭐예요? 결국에는 진시 황제, 진나라를 통일한 그 가인물이 누구냐? 전국시대를 통일한, 중국을 통일한 바로 진나라 황제, 시황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1번으로 가면 되겠고요. 4번을 좀 가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전쟁 중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에요. 이게 2강에 나오는 거예요. 수특, 수완 다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지금에서 1강, 2강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의 기준은 수특 기준이에요. 수특. 수완도 마찬가지예요. 왜? 목차가 같아요. 단원명이 다 같습니다. 여러분 2단원, 인구이동과 뭐 여러 가지 변화들 배우죠? 그때 우리가 7세기 동아시아 국제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배웁니다. 나당연화, 그 다음에 백제멸망, 백강전투, 고구려 멸망, 그리고 난 이후에 나당전쟁, 그리고 신라의 삼국통일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이 혹시 정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전쟁인지 좀 확인해 볼게요. 건봉 3년 5월 가지고는 못 풀죠. 유상 가지고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함께 어디로 갔어요? 평양성으로 갔는데 나도 한성주에 가서 병마를 사열하였습니다. 병사들과 전쟁에 나갈 말들과 이런 것들을 좀 사열했어요. 이때 우리 병사는 이미 이런 표현들 나오죠. 이미 5년 전에 백강에서 외해 수군을 격퇴한 적이 있는 중국의 군대와 함께 혼자 모인 게 아니라 중국의 군대와 함께 모였는데 이 중국의 군대에 대한 서술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5년 전에 이미 백강에서 외해 수군을 격퇴한 적이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평양성에 모인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 나도 지금 이때 우리 병사들은 이 우리라고 하는 병사들이 누구랑 같이 갔느냐? 중국의 군대와 함께 갔어요. 근데 이 중국의 군대는 언제? 5년 전에 백강전투에서 외해 수군을 격퇴한 적이 있어요. 663년에 멸망한 백제의 민들과 그리고 결국에는 외해 수군이 누구와 맞선 거예요?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과 맞섰는데 누가 이겼어요? 이들이 이겼어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몇 년이 지난 거예요? 5년이 지났으니까 668년 현재 우리는 평양성 앞에 함께 모였어요. 그래서 용맹한 기병들, 말탄 병사들이 성문으로 들어가 마침내 적의 수도, 평양성의 수도인가 봐요. 격파하고 큰 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병사는 전쟁을 시작한 이래 9년 만에 평양성을 함락하여 마침내 두 나라를 차례로 평정하였습니다. 끝냈다는 거예요. 평정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지금 나오죠.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668년에 평양성을 함락했어요. 그래서 평정시켰어요.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겠어요? 이미 사실은 660년에 백제 멸망했고요. 그 멸망한 백제의 유민들과 외해 수군이 모였던 백강전투 역시 격퇴했고요. 그리고 나서 5년 뒤인 지금 668년에 평양성을 함락시킴으로써 고구려를 멸망시켜서 이 나라와 이 나라 두 개의 나라 여기 지금 맞죠? 차례로 평정했죠. 차례대로 평정했죠.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시작하고 지금 9년 만에 평양성까지 함락하는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7세기 동아시아 국제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제 멸망하고 고구려 멸망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가고 있는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했다가 요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나당 전쟁까지 가는 지금 그 7세기 격동의 7세기예요. 그렇다면 1번부터 한번 볼까요? 고조선을 정벌하는 한나라의 군대, 이건 기원전 108년이죠. 네, 지워버려요, 여러분. 그 다음에 2번, 발해를 침공하는 거란의 군대, 발해가 거란에 의해서 926년에 멸망하죠. 일본 원정을 떠나는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 1274년과 1281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13세기의 일이 되겠습니다.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는 조명연합군, 조선과 명나라가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임진왜란 때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백제의 도읍을 공격하는 나당연합군이에요. 이게 제일 먼저잖아, 얘들아. 이들이 연합해가지고 사실은 공격 개시하고 660년에 결국엔 백제가 멸망하게 되는 그 상황이 이 앞서 이미 나와 있죠. 이 전쟁 중에 차례로라고 얘기하는 이 제시문에 나오지 않은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지금 뭘로 갑니까? 5번으로 가면 돼요. 이 문제가 3점짜리로 돼 있고 막 시간이 여러 개가 나오는 것처럼 뭐 5년, 9년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2단원, 2강에서 배운 바로 그 내용들을 순서대로 따라가다 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5번 문제입니다. 1페이지에서 자신의 마음을 아주 따뜻하게 해줬다는 우리 친구들의 DM이 있었는데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물을 물어봤는데요. 대놓고 힌트를 사실 줬죠. 교수님이 연구하고 있는 동아시아 불교에 대해서 얘기하래요. 그러면 사실은 이 인물은 불교와 관련된 인물이라고 하는 힌트가 지금 나와 있는데 심지어 더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 동아시아 불교 중에서도 내가 연구하고 있는 이 불교와 관련된 인물은 첫 번째, 장보고가 세운 적산법화원에 머물렀고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장보고한테 굉장히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뭐 이런 감사 편지를 보냈고 이 연구를 통해 신라인이 당시 동아시아 해상교육을 주도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힌트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친구들 다 준비되어 있죠. 장보고 통일신라 9세기 때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산둥반도에 적산법화원을 세웠고 거기에 사실은 일본의 승려 엔닌이 체류를 하죠. 그리고 사실은 신라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본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일본의 승려였던 엔닌은 말 그대로 부처님의 그 법을 연구하기 위해 이 당나라의 견당사 일행들과 왔다가 오랜 시간 그 연구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여정 가운데 이렇게 장보고와 신라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장보고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은 그 당시 해상교육을 이 9세기 바다의 왕자 해상왕 장보고가 어떻게 보면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가 인물이 엔닌이다라는 거 알았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 그래서 자신의 그 기록 안에 너무 고마워요. 장보고 대사님. 정말 스페셜 땡스 투. 진짜 그 음반의 CD 뭐 이런 거 그 앨범에 너무 감사한 분들 하면서 우리가 막 누구한테 감사하고 하잖아. 그것처럼 장보고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내용을 씁니다. 이게 바로 엔닌의 저술인 입당구법 순례 행기 바로 이렇게 매칭을 하면 되겠죠. 도다이사를 창건하였다 8세기 상황이고요. 일본 상황이고요. 우리 맨날 얘기하는 쇼무천왕 얘기가 되겠습니다. 왕호천축국전 역시 8세기고요. 통일신라의 승려 해초가 오천축국을 다녀와 집필한 것이죠. 쇼토크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7세기 고구려의 승려 해자에 대한 얘기고요. 신라에서 불교 대중화에 앞장섰다. 막 죽어도 한 명만 딱 얘기를 해야 된다면 우리가 원효대사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엔닌에 대한 설명 4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역시 연계 문제고요. 이거 수특 연계예요. 수특 67번에 67쪽에 5강이 뭐야? 전쟁단원이잖아. 임진왜란 나오고 정묘호란 나오고 병자호란 나오는 바로 그 전쟁단원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봤던 바로 그런 연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특 연계고요. 쪽수까지 좀 적어 드려볼까요? 67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 이 문제 적어도 꼼꼼하게 풀었던 기억이 있다. 그러면 좋겠고요. 설사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힌트가 꽤 나옵니다. 서두르지만 않으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사이식이기 때문에 긴장하지 말고 우리 꼼꼼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왕이 모문용의 부하를 만나 말하였다. 우선 모문용은 누구예요? 명나라 장수예요.
근데 이 명나라 장수 모문용의 부하를 만났고요. 모문용 하면 어디서 들려요? 예,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모문용은요. 조선에 예, 그 가도라고 하는 섬에 예, 명나라 장수 모문용과 여러 명나라의 그 무리들이 들어와서 사실은 오랜 시간 있죠. 특히 모문용 같은 경우에는 1622년부터 29년까지 있는데 그런 내용들 사실은 다 지금 기억이 안 난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걸로 가능합니다. 볼게요. 과인이 며칠 전 임금의 자리에 오른 것은 폐위된 임금이 제조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이요. 여기가 사실은 핵심이죠. 내가 임금의 자리에 오른 건 보통 임금이 되려면 아버지였던 왕이 죽었을 때 내가 그 다음에 뭐 대통을 잇는다. 이게 일반적인데 예, 과인이 임금이 된 건 어떤 일이에요? 이전에 임금이 폐위됐기 때문이에요. 결국엔 나는 반정으로 왕이 된 거예요. 뭐예요? 인조반정이에요. 근데 왜 이게 인조반정인 걸 알고 있어요? 인조반정의 핵심은 결국엔 뭐예요? 광해군을 몰아낸 건데 광해군을 몰아낸 사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조의 은혜를 그 임금이 저버렸기 때문이래요. 제조라고 하는 건 다시 만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야. 명나라가 우리 임진왜란 때 도와줘서 망할 뻔한 우리 조선이 진짜 거의 다시 태어났어. 다시 살아났어. 그런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오랑캐랑 뭐 중립외교 이게 문제를 삼아서 지금 반정이 일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는 그 폐위된 임금인 그는 모문용 장군의 의로운 명성이 하늘에 미쳤는데도 장군의 간절한 요청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모문용 부하한테 그래서 내가 왕이 됐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인조반정 시점인 1623년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를 가보도록 할게요. 황제가 조서를 보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쟁의 책임을 엄히 꾸진 노니 너희가 기존에 맺었던 형제의 맹약을 저버려서 어쩔 수 없이 군대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노라. 지금 너희들이 살고자 한다면 조선의 왕은 성에서 나와 항복하기를 바란다예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그쵸? 근데 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니들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니네가 우리가 예전에 맺었던 이 약속을 어떻게 했어? 깬 건 너희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래요? 우리는 브라더 형제라는 거야. 이 약속을 조선과 후금이 했던 전쟁이 정묘호란인데 그 정묘호란 때 맺었던 그 약속을 니네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조선이 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가 이곳까지 사실은 다시 오게 된 거지. 그러니까 니네 어떻게 해? 성에서 나와서 항복하래. 남한산상에서 나와서 항복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지금은 무슨 전쟁인 거야? 얘들아 지금은 정묘호란이 아닌 거야. 이미 형제의 맹약은 예전에 맺었는데 지금 그걸 니네가 약속을 저버려서 우리가 다시 온 거고 그러니까 이제라도 지금 뭐 하라는 거야? 항복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병자호란의 상황이에요. 병자호란은 1636년에 쳐들어와서 1637년 지금 정월까지 그렇게 가고 결국에는 이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나와서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게 되죠. 병자호란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ing 상황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연도 달달달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인과를 잘 보세요. 3번의 난이 일어났다 1673년 네, 일어나서 81년에 진압되죠. 나가시노 전투가 벌어졌다. 이거 조총 오다 노부나가. 그치. 홍타이지가 국호를 청으로 고쳤다. 이게 36년의 일이죠. 강홍립이 사르우 전투에 출전한 거는 광해군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광해군이 폐위되지 않았던 광해군 때고요. 이자성의 농민군한테 베이징에 점령당한 건 명나라 멸망인데 지금 막 제조의 은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여전히 사실은 명은 건재한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은 정답은 이걸로 가는데 이게 연도 달달달 외워야 되는 문제입니까? 아니죠. 홍타이지가 국호를 청으로 고치고 스스로 황제라 칭하면서 뭐라고 해요? 야, 우리가 옛날에 형제간직 관계였는데 이제는 뭐야? 내가 황제고 너희 신하야. 그리고 나라 이름도 바꿨어. 그리고 내가 이제 황제야. 제대로 군신관계. 이거 요구하는데 조선이 그걸 어떻게 해요? 거절하죠. 그래서 사실은 쳐들어온 논리가 그거예요. 니네가 이거 저버리고 우리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실제로 결국엔 어떻게 돼요? 항복하고 명나라와 단교하고
군신관계 체결하고 그렇게 가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뭘로 갑니까? 3번으로 가고요. 이거 수특에서 연계가 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 문제도 여러분이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사실은 우리가 2학년 학생들의 그런 학평 동아시아사에서도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굉장히 자주 보이는 이것도 지금 수능 완성 30페이지 2번 문제인데요. 연계 문제인데 연계 문제이기도 하지만 연계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문제는 굉장히 기본적인 4강, 4단원의 그 성리학과 관련된 아주 기초적인 개념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틀리지 말았으면 하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보겠습니다. 정오와 정의의 학풍을 계승한 가에 대해서 말해보자. 인물이에요. 사람입니다. 역시 정오와 정의도 사람이고요. 이들의 학풍을 계승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는 수양 방법으로 거경궁리와 경물치지를 강조했어요. 이거 나왔으면 사실 얘기 끝난 거죠. 정오 정의까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논어맹자 대학 중용에 각각 주석을 달아 사서집주를 저술한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지은 책이 사서집주라는 게 나왔고요. 뭐 근사로까지 안 나오더라도 사서집주 나왔고요. 이 학문의 수양 방법은 거경궁리와 경물치지인데 결국에는 진리를 끝까지 탐구하는 것이고 결국엔 그 진리를 알 때까지 도달할 때까지 탐구하다 보면 되는 거래. 그래서 실제로 결국엔 정오와 정의의 학풍을 계승해서 유학 중에서도 본성과 진리와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계승한 바로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주희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성리학 후지하라 세이카 강황 하야시 라장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냥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이 사람이 무슨 책 더 썼는지도 묻지 않았어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 주희가 뭐한 사람이야? 성리학을 집대성한 사람이야. 이렇게 가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백운동 서원을 건립한 사람, 조선의 풍기군수 주세봉이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사서오경 외운을 저술하였다. 이 사람이 후지하라 세익하고요. 심증리와 지행합의를 주장하였다. 이건 양명왕 얘기가 되겠죠. 왕양명입니다. 왕수인이라고도 하고요. 주자감에서 유교영전을 가르쳤다. 주자감은 발해 학교예요. 발해 학교가 주자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해의 율령을 물어볼 때 주자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얘만 주자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딱 발해라고 국한돼 버립니다. 그래서 7번은 주의, 성리학 이렇게 가면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수능 완성 연계의 비밀에서도 수능 특강 연계의 비밀에서도 계속해서 뭘 얘기했냐면 여러분들한테 천계령, 슈인장, 심패 이런 개념들은 계속해서 수특 수완에서 너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필수 개념이고 기출마다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또 나왔습니다. 6강 문제고요. 밑줄친 조치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탐구 활동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신이 동남연해 지역에 그러니까 동남쪽 그 바다 근처에 지금 인접해 있는 그 지역에 갔는데 힌트 돼요. 고향에 돌아온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환호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동남연해 지역에 있었던 백성들이 요 동남연해 쪽에 있지 못하고 어디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은 황제께서 외국과의 무역 금지를 해제하는 조치를 내리시니 드디어 수십 년간 겪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동남해안의 백성들은 힘들었어요.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 반청 세력이 평정되어서 바닷길이 이제 열렸어요. 그럼 잘 봅시다. 원래 이들의 지역은 동남해안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황제가 어떻게 한 거예요? 바닷길을 막은 거예요. 왜? 외국과의 무역을 금지했어요. 그래서 바닷길 막아버렸고요. 왜? 못 나가요. 그래서 사실은 이들은 내륙으로 이주해서 살다가 그 조치가 해제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온 거고요. 그게 해제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반청 세력이 완벽하게 평정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예요? 바닷길이 열린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거 안 나오면 진짜 우리 정말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과목 선택 다 끝났으니까 이제 뭐예요? 아, 내가 수특과 수원에서 청계령이 아직 정리가 안 됐나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청계령은 1661년 강희제가 선포해서 1684년 사실은 굉장히 너무 많이 출제가 돼서 거의 연도를 이쯤 되면 우리 친구들이 외우게 되는데요. 이때 조치를 선포했고요. 이때 해제합니다. 사실은 이 해제되기 전까지 바로 이 시기 동안은 외국과 무역을 지금 바다에 나가서 하는 것들을 다 금지시켰어요. 강희제가 왜 이러한 조치, 이러한 행동을 했느냐? 사실은 반청운동 때문이라고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3번에 난 여기 중원에서 있죠. 그 다음에 바다 건너 요 타이완에는 정씨 세력들이 지금 반청운동 세력으로 막 자리 잡고 있어요. 1683년에 이들에 대한 진압까지 완료가 된 이후에 뭐 한 거예요? 청계령을 이제 해제해야겠다라고 해서 84년에 해제한 거고 바닷길 열렸고 우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 이 청계령이라고 하는 조치의 그 선포와 해제까지 가는 그것과 관련된 탐구활동이야. 그렇다면 뭐예요? 해제된 이후에 생업으로 복귀한 이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배 타고 나갈 거 아니니? 어디로? 돈 되는 대로. 이 청나라 물건 가지고 가면 어떻게 일본의 나가사키 여기에서 겁나게 파는 거야. 그리고 사실은 그 물건을 준 대가로 막대한 뭐예요? 은을 받아오는 거야.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에도막부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은이 유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이 일본에 입항할 수 있는 배에 심패라고 하는 것을 발급해서 이게 없으면 못 들어오게 했어요. 과도한 은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국에는 청계령 해제 이후에 청나라 상인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일본으로 진출했다와 관련된 상황이죠. 이러한 18세기 이런 상황들과 지금 바로 연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탐구 활동은 사실은 그 탐구 주제들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이면 가능하죠. 정답 4번이고요. 대동법이 시작된 계기 뭐예요? 조선이죠. 광해군 때 처음 시작되게 되는데 공납의 폐단이 너무 심했어요. 전복으로 내야 되고 미역으로 내야 되고 이거 그럼 가서 나오니? 어떻게 해?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쌀이라던가 이런 걸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아니고요. 정화의 함대를 파견한 목적 1405년에 영락제는 왜 파견하고 있어요? 정화의 함대를 명나라의 그 조공책봉 관계라고 하는 그 울타리, 범위, 바운더리를 지금 확장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장거정의 계약안에 담긴 내용, 예를 들면 일주편법이라던가 부국강병을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은 전개되는 것들이겠죠. 16세기 후반의 상황이고요. 5번 보겠습니다. 조선이 쓰시마섬 토벌을 단행한 이후 왜구죠. 왜구. 이거는 15세기 전반 세종 때 1419년 이종무를 시켜서 이런 조치,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뭐예요? 청계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알면 여러분들 틀리지 않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과 관련된 문제였고요. 9번입니다. 이 9번 문제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런 질문도 받았어요. 여기 오는데 6월에도 9번이 어려웠는데 9월에도 9번이 어려워서 내가 뭐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해? 막 미치까지 막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이 문제가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는 이유는 선지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최근에 인물 특강을 했어요. 오늘 이거 인물 특강을 시험 직전에 약정공략 90강인데 이 약정공략 90강에서 요 인물 특강에 이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어저께 옹정제 봤는데 오늘 사실은 이 대의강미록이 나올 줄 몰랐어요 하면서 아까 한 친구가 한 수강생이 막 이러면서 나왔는데 인물이 약하거나 하는 친구들은 꼭 한번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것도 힌트가 될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황제라고 하는 인물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왕조만 알면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그리고 이 왕조 시기의 동아시아 상황이니까 꽤 넓은 범위가 가능합니다. 가왕조의 황제가 저술한 대의강미록의 일부인데 황제가 무슨 얘기를 떠들고 있냐면 이거예요. 천명을 받들어 천하를 다스리게 되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중화와 이민족을 차별하지 않고 다스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본인은 이민족 출신인 거지. 그래서 중화와 이민족 차별하지 않고 다스릴 것이며 결국에 우리 이민족이 니네 한족을 다스릴 수밖에 없는 건 하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천명 보여요?
그리고 여기 화이라고도 보이는데 한자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지금 다 해석은 좋습니다만 중화와 오랑캐 이 화이를 사실은 차별하지 않고 다스릴 것이며 우리가 니네 이민족이라고 니네가 우리한테 그러지만 사실은 너희를 다스리고 있는 우리 이 이민족은 결국엔 하늘의 뜻을 받들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야. 이 천하는 천하를 다스린다는 건 그 하늘의 뜻을 받은 자라는 거야. 이 대의강미록이 결국에는 우리가 청나라의 전성기 세 명의 군주를 얘기하죠. 강희제, 옹정제, 권룡제를 얘기할 때 강희제, 권룡제가 워낙에 많이 나왔고요. 옹정제를 선생님이 약정공략에서 설명하면서 대의강미록으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로 맞췄다는 친구들도 많은데 사실은 요거를 가지고도 가능한 거죠. 이민족으로서 한족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 저술로 뭐 했어요?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청나라다라는 거 됐잖아요. 청이라는 거 됐잖아요. 그럼 뭡니까? 삼포회란이 발생해요? 1510년인데요. 이건 예전에 수능에도 기출이 됐던 선지입니다. 1510년이에요. 아니고요. 마제은을 화폐로 사용하였다. 말발굽 모양으로 생긴 거 그걸 마제은이라고 해요. 실제로 명대, 청대에 물론 교과서에는 주로 청대에 사용되었다라고 쓰여있는 교과서가 한 종이 있고요. 나머지 3종, 총 4종의 교과서에 마제은이 다 나옵니다. 심지어 사진과 다 같이 나오고 있고요. 말발굽 모양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무게를 달아서 실질적인 화폐로 사용하였다. 이 명청시대 그 내용이 다 나와요. 어디서 나오느냐? 육강의 은유통과 관련해서 이들은 사실은 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명대에도 청대에도. 1조 편법 지정은제 세금도 은으로 납부하고 있고 마제은 말발굽 모양의 이걸 화폐로 사용하고 있는 명청시대의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으니까 청도 걸리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토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결국에는 이 센코쿠 시대를 통일하고 토지조사를 실시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사람 1590년에 센코쿠 시대 통일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청왕조 아니죠. 덴메이 연간의 기원으로 인구 선장이 정체되었다. 역시 예전에 출제가 됐던 대표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18세기 후반, 정확하게는 1780년대에 일어난 일인데요. 어마어마한 기근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정말 정체될 정도로 정말 많은 아사자가 나왔다라고 해서 역시 이것도 6단원에서 6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바로 정답인데요. 청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저 대의강미록이라고 하는 그 책 제목을 모른다 할지라도 갈 수 있어요. 중화 이민족 그리고 나는 이민족이지만 지금 사실은 정당성을 가지고 좀 다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청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아닌 것들을 지워가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갈 수 있고요. 정답지는 지금 다 4종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인물사 특강에 있는 그거예요. 이거 바로 그 앞번호에 나왔죠? 반청운동 진압했다는 얘기 그대로 나왔죠? 그 다음에 옹정제 대의강미록 나왔죠? 지금 바로 8번과 9번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약정공략 90강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10번 문제 눈알 문제인데 애들이 막눈강 문제가 나왔어요 막 이랬는데 눈이 너무 커. 나 깜짝 놀랐어. 눈을 돌리는 기계. 나는 정말 이런 문항들을 볼 때마다 이것도 결국엔 다 출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이제 출제한 뭐 교수님, 교사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어쨌건 이런 자료들 참신한 이런 막눈강 자료들 우리가 이걸 지금 단어를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다 줬어요. 학제, 징병제 다 힌트입니다. 밑줄 친 신정부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돼요. 근데 그 신정부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급관리가 이 신정부의 하급관리가 새로 시행된 징병제 그리고 학제 등과 관련된 많은 업무 경무에 시달리면서 눈알이 나와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풍자한 거예요. 신정부가 3인 평등, 신분제 없애고 지금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개혁 조치를 단행한 결과 이전의 신분과 관계없이 관리 선발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가지 특징 나왔어요. 3인 평등. 역시 기출이 이미 됐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징병제, 의무죠. 학제, 교육과 관련된 건데 결국엔 뭐예요? 소학교는 의무교육으로 한다. 바로 이러한 조치를 단행한 이 정부가 바로 무슨 정부입니까? 메이지 정부예요. 특히 학제 같은 경우에는 그 학제 관련
1872년까지도 사실은 이전에 출자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메이지 정부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예, 막부 끝나고 메이지 천황이 사실은 화려하게 그 정치 일선에 복귀하면서 메이지 유신이라고 대변되는 일련의 개혁들이 쫙 일어나게 됩니다. 예, 1868년 이후에 쫙 가게 되죠. 그러면 이 정부가 언제까지 가요? 그 천황이 죽고 바뀔 때까지예요. 다이쇼 천황까지 꽤 길어요. 1900년대까지 가요. 그럼 결국엔 메이지 정부가 한 활동을 골라라와 다르지 않아요. 이 정부가 한 거 뭐 있어? 라는 거예요. 금릉기 기국? 이거는 청나라잖아. 양무운동 관련이잖아. 흠정헌법 대강? 이것도 청나라잖아. 1908년. 예. 상킨코 타이제도? 상킨코 타이제도 뭐예요? 에도 막부잖아. 쇼건을 아련하라 다이묘가 가야 되잖아. 에도까지. 이거는 막부 얘기잖아. 지금 그 막부가 타도되고 새 정부가 들어선 거잖아. 아니잖아. 그죠? 대일본 제국 헌법을 제정하였다. 사실 여기서는 좀 시기도 나와주면 좋겠어요. 그동안 워낙에 대일본 제국 헌법과 제국 의회까지 나온 적이 많았기 때문에 1889년 메이지 정부는요. 물론 자유민권 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탄압은 했지만 이 흐름을 거스르진 않았습니다. 헌법 제정하고요. 1890년에 제국 의회까지 개설을 하게 되죠. 베르사유 조약의 조인을 거부하였다. 이건 육모에도 나왔던 거죠. 바로 중국의 베이징 정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뭘로 갑니까? 10번에 4번으로 가면 되겠네요. 메이지 정부만 알면 되고요. 눈이 참으로 컸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11번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래요. 역시 우리가 3강에서 3단원에서 이런 식으로 가나 국가를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6월 모평에서 가나다 국가까지 물어보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물어보고 있어요. 창장강 넘어, 이 창장강 아래에 요 먼 길까지 뭐 하려고 왔어? 라면서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세패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옛날에 세패 때문에 온 적이 있었나 봐. 그럼 적어도 이 두 나라는 어떤 사이냐? 얘는 세패를 받는 나라고 얘네는 세패를 보내는, 바치는 나라예요. 그런 관계고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우리는 가 때문에 미치겠어서 왔어. 왜? 가가 공격을 해요. 누구를? 얘를요. 가는 이미 여러 나라를 멸망시켰고, 힌트예요. 가 되게 센가 봐. 그 중에 서하가 있대요. 와, 이 가라고 하는 나라는 얘네도 괴롭히는데요. 서하를 멸망시킴. 이게 특징이에요. 서하는 1227년에 몽골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이제 우리 금이 망하면 자신이 누군지 introduce myself. 나는 금나라예요. 라고 줬어요. 금나라를 공격하고 있고요. 서하를 이미 멸망시킨 나라예요. 이제 우리 금나라까지 망하면 니네도 힘들어. 금 아래, 창장강 아래 누가 있어요? 남송 니네 있잖아. 야, 우리가 지금 화북지역에 있는 금인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게 생겼어? 저 서할 멸망시킨 가한테 공격받아 죽겠으니까 연합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 힌트 4개를 통해 가는 서하를 멸망시키고 금을 공격하고 있는 누구다라는 게 나와요. 몽골이다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는 누구예요? 이제 우리 금나라가 끝나면 니네도 끝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금나라한테 세패를 바치고 있던 바로 창장강 이남에 임안을 항저우죠. 여기를 수도로 하고 있던 남송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는 몽골, 나는 남송이에요.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 사료를 그대로 읽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나라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럼 가는 뭐예요? 몽골. 호라즘을 정복하였다. 정확하게 몽골의 칭기스칸에까지 되죠. 이만 항저우를 수도로 삼았다. 남송 얘기 맞죠? 왜? 카이펑을 이 금나라한테 뺏겼잖아요. 그래서 내려와서 창장강에 항저우 수도를 삼고 남송 가죠. 토번의 화본공주를 파견하였다. 당나라 당태종이 토번의 송첸칸포에게 문송공주를 파견하죠. 전연에서 형제의 맹약을 맺은 건 송과 거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기역, 니은 1번 이렇게 가면 되는 문제예요. 이게 3단원 문제에서 훨씬 어렵게 낼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사실은 요 문항 정도는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힌트를 가지고 실체를 벗겨낼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연계 문제예요. 근데 어려웠어요.
연계 문제 치고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려웠을 겁니다. 이거 어디에 연계돼 있어요? 기억하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수특 연계의 비밀에서 포르투갈, 에스파냐, 네덜란드 정리 여러 번 해드렸어요. 진짜 얘들아 83쪽이고요. 예, 2번 문제 연계인데 여러분 진짜 수특 딱 펴봐요. 그러면 이게 딱 보여요.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입니다. 가나까지는 사실은 찾았다는 친구들도 많은데요. 예, 선지가 좀 어려웠던 거 인정합니다. 연계 문제 중에서는 가장 사실은 어려웠던 문제라고 우리 친구들이 느꼈을 거고요. 물라카 총독이 바라본 중국의 정세예요. 우리의 물라카 총독에 따르면 우리가 점령하기 전까지 물라카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가를 정복하는 일이 그리 힘들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는 몇 년 전 이슬람 왕국 물라카를 병합한 우리나라면 한 포를 실은 범선 10척만 가지고도 충분히 장악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 지금 나라고 하는 나라의 특징은 물라카 왕국을 병합한 나라예요. 물라카 왕국을 1511년에 점령한 나라는 포르투갈입니다. 그럼 포르투갈이 실제로 물라카를 병합하기 전까지 물라카는 어디다가 조공을 하고 있었어요? 중국의 명나라한테 조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실은 1511년에 이 포르투갈이 물라카를 점령하고 그리고 1557년 명나라의 마카오를 해서 거주하겠다라고 한 허락까지 받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시기와 관련해서 이게 명이고 포르투갈, 명나라는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그 영락제 때부터 정화를 시켜서 계속해서 그 조공, 책봉의 그 세계를 확대하는 데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 실제로 물라카도 명나라한테 조공을 바치던 나라예요. 그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다가 이 물라카라고 하는 왕국을 1511년 포르투갈이 점령한단 말이야. 자신들의 거점으로 삼아요. 그러면 명나라는 일본과 가만 무역을 전개하였다. 가능하죠. 일본 무로마치막부 시기에.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맥카트니 사절단의 통상 요구를 거절하였다. 맥카트니 사절단은 영국 사절단이고요. 이들의 요구를 거절한 거는 청나라의 걸륭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청나라니까 아니죠. 우선 기억은 맞고요. 포르투갈은 중국 명나라의 생사를 일본 나가사키에 판매하였다. 요거 살짝 어려우니까 잠깐만. 그 다음에 리을. 포르투갈이 바타비아를 거점으로 삼아 대지마에서 교역하였다. 이거 네덜란드 얘기죠. 바타비아는 자와섬의 바타비아인데 지금의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를 얘기해요. 바타비아 나오면 네덜란드니까 이건 아니죠. 그럼 우선 기억과 디귿이 답이다라는 건 알겠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포르투갈은 명예생사라고 할 때 생사는 삶과 죽음이 아니잖아 얘들아. 이 생사가 뭐예요? 아직 가공하지 않은 그 누에고치에서 나온 그 실을 가지고 아직 셀크까지 가지 않았어. 근데 그 원료가 되는 바로 그 생사를 이 명나라 아이템을 가지고 일본의 나가사키 가서 판매했던 애들이 바로 포르투갈이에요. 나가사키에. 그렇게 사실은 얘네가 막 흔들고 다니면서 일본이랑 그렇게 교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엔 17세기에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스도교 문제와 연결이 돼서 포르투갈 상인들이 아예 내양하지 마 하면서 1639년에 막아버리죠. 사실은 그 전까지 포르투갈이 요렇게 마카오 거점 삼고 그리고 명나라 생사 갖고 가서 일본 나가사키에서 판매하면서 그렇게 쏠쏠하게 재미를 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뭘로 가요? 포르투갈, 명나라, 기억, 디귿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몇 번으로 간다? 12번에 2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연계 문제인데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었고요. 13번입니다. 13번은 막 안 읽었는데도 읽은 것 같다라고 이제 많은 친구들이 얘기할 정도의 그런 소설인데요. 진짜 그래요. 애들이 홍루몽은 한번 정말 물어보면 아무도 읽어본 사람은 없는데 다들 알아요. 역시 연계 문제입니다. 연계 문제고요. 수능 완성해서 연계했고요. 홍루몽 딱 듣는 순간 사실은 뭐 청나라의 소설 하면서 딱 쫙 나올 텐데 46쪽의 6번 문제에서 연계가 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표로 보는 동아시아 문화인데요. 이 우표가 뭐래요? 소설 홍루몽의 한 장면이래요. 가보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진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야.
그래서 수많은 일을 겪은 다음에 세속을 떠나 출가하는 장면을 담은 우표예요. 지금 사실은 진짜 막 호련히 떠나는 모습 보이잖아요. 근데 이 우표 없다고 뭐 풀어요? 아니죠. 홍루몽은 만주족이 지배하던 이 왕조 시기에, 만주족, 이민족이죠. 근데 다수의 한족을 지배하고 있던 그 청나라 시기에 창작되었으며 몰락하는 상류 사회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했어요. 조설근이라고 하는 이 작가 또한 굉장히 사연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이 홍루몽을 보면 가복을 비롯해서 주인공도 진짜 겁나게 많고요. 온갖 스토리가 다 나와요. 근데 막 굉장히 촘촘하고 짜임새 있고 막 인기 장난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 한참 이후에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도 홍루몽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가 돼서, 이게 청대구나, 청대의 지금 문화, 서민문화 얘기하면서 소설 홍루몽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시기 동아시아 문화니까 조선은 후기고, 일본 같은 경우는 에도막부 시기고, 중국은 청이고지. 그러면 한국은 한글 소설이 유행하였다. 조선 후기에 유행하잖아, 얘들아. 중국은 청대에 고증하게 발전했지. 예. 감히 표펌하지 않아요. 예, 뭐예요? 막 칭송하거나 막 폄하하지 않고 막 의견을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 증거. 예, 이거에 사실은 굉장히 입각해서 학문 발전이 되죠. 윈강석굴 대불이 조성된 거 북위 때입니다. 그래서 혼자 아니죠. 옳지 않은 것이니까 정답 3번 되고요. 4번 확인하겠습니다. 가복기가 성행하였다. 일본 에도막부 시기, 역시 조님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가 되겠고요. 해체 신서가 간행되었다. 난학을 얘기하는 거죠. 막 해부잖아, 해부, 번역서고. 그래서 스키타 겐파코 1774년인데요. 난학의 본격적인 발전의 계기로 보기 때문에 역시 에도막부 시기 연결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부기 얘기 혼자 하고 있는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예, 14번은요, 예, 우리 친구들이 많이 틀렸고요. 많은 선생님들이, 예, 선생님이 오늘 이제 여기 오면서, 예, 실제로 동아시아사 그 현장에 있는 여러 선생님들과, 예, 또 그리고 수많은 N수생들, 그 다음에 고3 학생들, 그리고 또 역사교육과를 다니고 있는 그런 친구들 중에, 예, 조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런 친구들 다 물어보고 이제 막 같이 연락하고, 니들은 무슨 문제가 제일 어려웠니? 라고 진짜 수험생 혹은, 예, 학생 입장에서 푸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오늘 많은 친구들이, 예, 이 14번을 많이 뽑았습니다. 예, 연계 문제고요. 수특 94쪽에 결국에는 개항과 관련된 이 개념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만,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기 사이를 물어봤어요. 그동안 보통 개항이다 하면 6월 달까지는 난징 조약의 내용을 물어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기역이라고 하는 조약과 니은이라고 하는 조약 사이 시기를 있었던 사실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고요. 역시 자료 참신한 자료죠. 예, 증기기관차 모형을 그린 거래요. 이런 그림들을 다 이렇게 다 찾아내서 지금 출제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그림은 동인도 함대 사령관 페리가, 예, 막부에게 개항을 요구하는 대통령의 친서와 함께 선물한, 예, 그림이래요. 미국의 페리 함대가 일본의 에도막부 시기에 결국엔 나타나서 개항을 요구하면서 무력 시위를 했죠. 그죠? 그는 막부 관리들 앞에서 100m 정도의 원형 철로를 설치하고 주행을 시연했대요. 이렇게 선진 문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함과 동시에 자신의 요구를 꼭 관철시키기 위함이었던 거죠. 한편 막부는 모르고 있지 않았어요. 듣는 귀가 있잖아요. 야, 중국이 청나라가 전쟁하다가 져가지고 이렇게 됐대. 그래서 홍콩을 떼어주는 내용을 규정한 기역조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을 이미 사실은 들었어요. 그럼 홍콩을 할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 조약은 뭘까요? 그렇지, 얘들아. 이거 이미 6월 달에 출제된 거야. 홍콩 할양을 가지고. 1842년의 난징조약입니다. 상하이 광저를 비롯한 5개 항구 개항, 홍콩 할양, 그리고 공행 폐지 등등등 얘기가 나와 있죠. 이미 서양의 침략에 대비를 하고 있었지만 결국에 그는 막부를 압박하여 마침내 영문조약에 서명했어. 영어로 조약이 쓰여진 건 사실은 페리 함대가 미국에서 왔다는 거 다시 한번 사실은 보여주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막부 때라는 것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페리 함대에 의해서 일본의 에도 막부가 처음으로 문을 연 그 조약은
미일화친조약이고요. 우리가 7단원에서 누구나 암기하고 있는 미일화친조약과 미일통상조약 그 내용 중에 지금 이겁니다. 그러면 1842년부터 54년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고르셔야 돼요. 1842년부터 54년 사이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촘촘합니다. 다시 한번 1842년 난징조약부터 1854년 미일화친조약까지 기역과 니은이 이렇게 돼 있는 요 사이 시기예요. 1번부터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막 엄마 막 이러는데 얘들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엄마 아빠 찾으면 안 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니 같아가 개항하는 조약이 언제인지 나와줘야 돼. 나와줘야 돼. 선생님 이거 했어. 했어. 기출에 나오는 도시만 묶어서 연계의 비밀 수능 완성. 이거 연계의 비밀 수능 완성편의 1강에 나와요. 도시만 따로 해드렸어요. 니가타, 가나가와, 결국엔 나중에 요코하마가 되지만 말 그대로 시모다 하코다테 말고 추가로 4개 더 하잖아. 그 어디야 나가사키 되는 그때 그게 미일통상조약이잖아. 미일수호 통상조약. 이거 1858년의 일이에요. 두 번째, 중체 서형을 기치로 양모운동이 추진되었다. 이거 1860년대부터 시작돼요. 1861년을 보통 기점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청일전쟁 때 한계를 드러냈다라고 하는데 어쨌건 이때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보단 늦죠. 강화해협을 불법 침입한 운요 사건. 이걸로 결국에는 그 이듬해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죠. 이건 75년의 사건이고요. 강화도 조약이 그래서 76년이 되겠습니다. 에르호 사건의 빌미로 제2차 아편전쟁이 발발하였다. 1856년부터 60년까지 가잖아요. 발발을 얘기하고 있는데 2년 뒤가 되겠습니다. 토지 근본과 남녀 평등을 내세운 태평천국운동 정말 많이 나왔죠. 홍수전, 자기 예수님이랑 형제라고 얘기하는 크리스티교를 기반으로 한 1851년부터 1864년까지 그 얘기를 사람들이 왜 따라? 이것 때문이었잖아. 남녀평등과 토지균분 그러면서 난징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지금 껴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촘촘한 연도인데 그 사이 시기에 들어가는 이 연도 또한 사실은 1800년대로 다 구성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어려운 문제라고 당연히 우리 친구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연계 문제 중에서도 여러분들 역시 그리고 연계 문제냐 아니냐와 관계없이 우리 친구들이 조금 변별력 있는 문제로 눈여겨볼 문제로 챙겨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잖아요. 지금 니가타가 나왔잖아요. 나가사키, 고베, 요코하마는 가나가와를 개항했는데 결국엔 요코하마가 개항된 거고 요 4개가 미일소 통상조약인데 지금 니가타가 여기 나온 거잖아요. 요거에 많이 낚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의미로 갑니다. 15번으로 가겠습니다. 15번 문제 역시 연계 문제입니다. 연계 문제고요. 무슨 조약인지를 찾으라고 하는 문제인데 난 솔직히 이 문제는 진짜 틀리면 안 돼요. 나 틀렸는데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나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따끔하게 한마디 듣고 우리 수능 때는 이거 틀리지 맙시다. 진짜 기출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중국이 이 조약에서 제외된 것은 말도 안 된대. 왜냐? 중국은 일본의 침략으로 제일 고통받았던 나라 중에 하나래. 그러나 중국에서 벌어진 내전, 국공내전을 얘기하는 거겠지? 연합국은 중국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중국 공산당이 승리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졌지만 또 저기 장제스는 타이완으로 갔잖아. 누가 대표야? 하면서 결국엔 아무도 안 불렀어. 못 갔단 말이야. 이 중국인들은 엄청난 손해를 받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이 가라고 하는 조약에서 결코 제외되면 안 되는데 제외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유감이라는 거야. 그럼 이 조약은 뭐예요? 중국이 사실은 이 중위전쟁 그리고 결국에는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일본이 그 문제를 매듭짓는 이 조약과 회의에 반드시 참여해야 됐을 것 같지만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조약은 뭐예요? 맨날 주구장창 지금까지 구단원에서 늘상 나왔던 바로 뭡니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인 거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뭔데? 결국에는 연합국들과 일본이 그 있었던 오랜 시간의 전쟁을 매듭짓고자 1951년 9월 달에 체결한 겁니다. 거의 미국이 나서서
샌프란시스코라는 이 명칭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느껴지잖아요. 6.25 전쟁 중에 체결되었다? 그렇죠. 6.25 전쟁이 1950년부터 53년이니까 51년에 있었던 바로 요거 가능하고요. 일본의 주권 회복에 관한 조항을 달았다? 그래서 주권을 회복하죠. 신헌법의 제정에 영향을 미쳤다? 46년 상황이에요. 네, 결국에는 이들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인 천황이 아니라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다시는 전쟁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든 게 46년 상황이고요. 예, 국제연합은 1945년 10월 달에 말 그대로 이 모든 전쟁들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는 이런 전쟁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국제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뭐예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구단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수특, 수완에 다 나오는 거, 예, 여러분들 꼭 확인하고 갑니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예, 우리 친구들 역시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되는 문제인데요. 가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다만 맞춥시다. 중화민국 수립을 선포했는데요. 지금 청정부의 신정이 여전히 전제군 주제를 유지하는 등 한계를 드러낸 상황에서 순원이 이끄는 중국 동맹의 이념이 확산되다가 결국엔 청정부의 철도 국유화 조치에 항거하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결국엔 10월 달에 우창에서 신군까지 봉기를 하며 각성이 호응해서 마침내 오늘 1912년이에요. 예, 순원이 임시 대총통에 취임해요. 그래서 중화민국이 수립돼요.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어디에도 아직 청나라 정부가 멸망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청정부가 베이징을 수도로 버젓이 그대로 존재하는데 니네가 순원이라면 거기서 하겠어요? 네, 실제로 이 우창의 신군이 봉기하면서 신해혁명이 쫙 일어나고 각성들이 호응을 할 때 거의 남쪽 중심으로 해서 쫙 일어난단 말이에요. 순원이 중화민국 수립을 선포한 바로 이곳은 난징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아직 청정부 문 안 닫혔잖아요. 그래서 위안사카이가 순원과의 협상을 통해서 뭐 청 마지막 황제의 퇴위를 이끌어내고 뭐 그런 내용들이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이 도시는 베이징 아니고 난징인데요. 설사 난징을 모른다 치더라도 얘네들을 알 수 있어요. 고서분화도의 배경이 되었던 곳, 그 대단한 그 완전히 막 번화한 도시의 모습, 수저울을 그린 것으로 6단원에서 6강에서 우리가 지금 이 고서분화도 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상업, 수공업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예, 그림 쫙 보통 교과서 아래 깔려 있는 그거죠. 명청시대의 경제를 설명할 때 늘 나오는 바로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수저우의 번화한 모습이고요. 소비도시고요. 장지스가 1927년 국민정부의 수도로 삼은 곳은 바로 난징입니다. 난징 명나라 수도 뭐 이것도 다 나올 수 있죠. 첫 번째 수도 뭐 이런 것들. 유럽 상인과의 무역을 담당하던 공행이 설치된 곳 광저우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엔 난징과 관련된 거 정답 뭘로 갑니까? 니은이고요. 이런 형태는요, 여러분들이 6월 달에 처음 봤어요.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까지 해서 이렇게 3개의 보기로 구성되어 있는 6월 달에 나온 유형이 그때 신유형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출제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도시가 정리 안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 16번에 이 도시가 정리 안 된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 도시도 정리를 해드렸어요. 수능완성 연계의 비밀 수능완성 편에서 여러분들 베이징, 요코하마, 뭐 난징 다 정리해드리니까 꼭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 확인해주면 좋겠습니다. 17번은요. 6월에도 출제가 되었던 바로 그 조선 의용대가 다시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7월이죠. 7월 달에 박차정으로 나왔던 게 7월 맞죠? 이게 매달 해설을 할 때 문제예요. 박차정이라고 하는 인물의 사진과 함께 조선의용대가 나왔던 게 굉장히 최근인데 6월이에요? 7월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잘 기억할 것 같은데 조선의용대가 또 나왔어요. 우선 조선의용대가 교과서상에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힌트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여기에 일부러 여러분 잘 보면 이렇게 대단히 여러 개의 지명들을 같이 주고 있는데요. 그거는 교과서 4종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한도 있고요. 항구도 있고요. 항커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커우가 우한에 속하는 지역이다라는 걸 해서 첫 번째 중국 관내에 항커우라고 하면서 조직된 군대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후방을 교란하고 일본군 포로 신문을 할 수 있는 군대고요.
그리고 이 부대원들은, 가해 부대원들은 일본군 포로에게 니네가 왜 중국을 침략하고 중국은 왜 그렇게 맞서 싸우고 있고 왜 우리 조선인들은 민족 해방을 위해서 어떻게 투쟁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결과 일본군 포로들은 이들과 함께 중국의 항전에 참가하여 한중일 민족의 적인 일본 제국주의 소멸에 적극적으로 나섰고요. 결정적인 힌트 또 나오죠. 가해 일부는 화북으로 이동하여 조선의용군을 조직합니다. 1942년의 일이고요. 김두봉이 사실은 조선의용군을 이끌어가게 되죠. 그렇다면 일부가 이동해서 조선의용군이 되고 항커우에서 만들어졌고 일본군 포로신문을 하고 그렇게 설득된 일본군이 한중일 함께 지금 연대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이 대단한 군대 바로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조선의용대입니다. 조선의용대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역시 일부 대원이 1942년 한국광복군에 합류합니다. 여기에 합류한 사람으로는 이제 김원봉과 일부 대원들이 있죠. 과달카날 전투에 참전하였다. 이거 1943년에 철수하는 그런 상황이죠. 연합국이 말 그대로 미국이 전세를 굉장히 뒤집는, 태평양 전쟁의 전세를 뒤집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제1차 국공합작에 참여했다. 국공합작 요때 순원이 결국에는 성공하고요.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에 승리하였다. 1920년의 상황이죠. 이 군대는 1938년에 만들어진 조선의용대입니다. 늘 중일전쟁 시기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 아니고요. 그럼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에 승리한 사람, 바로 대한독립군을 이끌었던 홍범도 장군 대표적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의해 창설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의해 창설된 것은 1940년에 창설된 한국광복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선의용대에 대한 설명 5번으로 갑니다. 18번입니다. 가나 시기 사이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에요. 이 문제가 오답이 높으면 이건 조금 안 돼요. 현대사라고 해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게 10강 문제거든요. 마지막 10단원 문제인데요. 사실 가 같은 경우엔 바로 나와줘야 돼요. 혹시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이 있다면 진짜 오늘 꼭 확인합니다. 제6차 전당대회에서 자본주의적인 기업과 외국 투자 유치의 필요성을 인정한 쇄신 정책이 채택되었다. 이로써 어느 나라가 베트남은 공식적으로 대담한 경제개혁의 첫걸음을 떼게 되었다예요. 이들이 쇄신이라고 얘기하고 변화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바로 도이머입니다. 도이머이 정책을 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과감하게 실현하는 거죠.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받아들여요. 1986년 6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결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6년 이후로 쫙 열리는 상황이고요. 나를 보겠습니다. 제79대 내각 총리의 일본 신당 대표인 호소카와 모리히로가 지명되었다. 호소카와 총리까지 알아야 돼! 라고 하는데 그건 나만 알아도 돼요. 물론 호소카와도 나와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갖고 푸는 거예요. 자민당 정권이 드디어 막을 내리고 비자민당 연립 정권이 출범하였다.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자민당 정권이 막을 내렸다고. 선거에서 졌잖아요. 그래서 비자민당 연립 정권이 93년도에 만들어지는 요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게 55년 체제 붕괴잖아요. 그럼 결국엔 이 문제는 1986년부터 93년 사이에 있는 일을 고르는 거예요. 대약진 운동이 추진되는 건 진짜 되게 또 오래전이잖아. 마오쩌둥 1958년에 시작돼요. 그러니까 50년대 상황의 시작이죠. 개성공단 사업? 이거 2000년대예요. 김대중, 김정일 만나고 나서 남과 북의 그 막 최초로 막 정상이 만나가지고 막 뜨거웠던 그 시절에 6.15 남북 공동선언 나오고 남과 북이 경제협력하겠다. 이런 속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체결하였다? 92년이죠. 싹 사이에 들어가네. 민진당의 천수희변이 총통에 당선되었다? 2000년이죠. 이거 너무 많이 나왔죠. 이것도 사실은 2000년 이후에 2000년대에 가능한 거고, 이건 1958년부터 시작되니까 50년대 상황인 거고, 미일 안보조약이 아니고 안보조약 개정이에요. 1960년이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일본인들이 얼마나 안보투쟁 열심히 합니까? 이거를 한다는 건 결국에는 우리는 미국 편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과연 국익에 도움되냐? 그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안보투쟁이 뜨겁게 전개됐어요. 여러분, 86년에서 93년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지금 뭐밖에 없어요? 이거잖아요. 한중 국교. 결국엔 뭐예요? 한중 수교라고 하는 건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가능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 뭘로 가요? 3번으로 가면 돼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도의머이 모른다? 그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그건 안 돼요. 예, 확실하게 챙겨주기 바랍니다. 예, 19번입니다. 7단원과 8단원, 7강, 8강을 사실은 좀 엮은 문제가 되겠는데요. 기역에서 니은, 그 다음에 디귿, 리을. 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시기 사이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에요. 어느 영국 학자가 참 여행을, 이거 다 사실의 근거에서 출제하는 거거든요. 영국 학자가 참 많이 다녔네. 그죠? 기억 볼게요. 며칠 전 풍도해전으로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선생님이 전쟁 정리, 수특 연계의 비밀에서도 수완 연계의 비밀에서도 계속 해드렸는데 청일전쟁과 관련된 몇 개의 전투를 알려드렸습니다. 풍도해전, 뭐 성완전투, 평양전투 알려드렸는데요. 이 전쟁이 바로 청일전쟁이에요. 청일전쟁 그 시작 1894년 7월에 있었던 풍도해전을 얘기하는데 월까지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전쟁의 이 기역에서 리을은 여행 순서래요. 1894년 옌타이에서 풍도해전 소식을 들었대요. 청일전쟁이 발발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니은 멀리도 갔어요. 조선으로 향하는 중국 군인들의 행렬을 목도했어요. 봉천에서 지금 조선으로 향하는 중국 군인들의 행렬을 목도했어요. 왜? 청일전쟁이잖아요. 이 청일전쟁 때 여러분 중국 군대, 청나라 군대가 조선으로 파병되죠. 그리고 사실은 이 전선이 지금 어떻게 돼요? 풍도해전, 뭐 성완, 평양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중국의 군대는 이동하는 거 볼 수 있겠죠.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디귿으로 가겠습니다. 조선의 왕비가 시해되었다는 사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을미사변 1895년이죠. 전쟁은 94년이었고요. 명성황후가 시해된 사건은 을미년, 그 다음엔 95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성으로 향했어요. 한성까지 가서 리을 보겠습니다. 고종을 아련했어요. 직접 왕을 만났다는 거고요. 대한제국이 선포되기 9개월 전에 영국으로 떠났어요.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1897년에 어떻게 돼요? 이 97년에 선포돼요.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1897년 몇 월까지인지는 알기 어려워요. 1897년 10월 12일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거 9개월 빼도 1897년이거든요. 96년이든 97년이든 사실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 없어요. 이 9개월을 뺀다 해도. 이 9개월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이게 대한제국 연도는 알고 있냐? 이건 사실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죠. 역시 선생님이 약정공략에서 한국사 연표에서 정리해드렸어요. 대한제국으로 바뀌는 거. 그리고 이 대한제국이 1910년까지 가는 거. 됐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것도 지금 계속 청일전쟁 때 중국군이 청나라 군대가 결국엔 조선으로 온다는 사실을 아느냐 정도인 거고, 요렇게 해서 요 정도의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94년 청일전쟁 때부터 대한제국 만들어지기 9개월 전까지. 그렇다면 이때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어렵지. 왜냐면 이게 7단원에 나오는 그 서양 문물의 수용과 관련된 여기에 나오는 명확한 연도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어렵죠. 경인선 개통식 1899년에 볼 수 있겠죠. 한성에서 인천이고요. 태양역 시행을 포고하는, 여기서 낚일 수 있어요. 나 이거 조선이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틀릴 뻔했어요. 중국이에요. 중국은 태양역 도입이 1912년이고요. 우리나라는 을미개혁이에요. 난 처음에 조선이라고 생각하고 1895에서 이제 그 을미개혁 막 썼어요. 그러면 안 돼요. 수능에서 그러면 이불킥해야 돼요. 안 돼요. 신보 창간은 1872년이고요. 도쿄대학 개교는 1877년입니다. 교육입국조서, 이거 고종이 직접 발표해요. 교육으로 나라 세울 거래요. 그리고 이거의 핵심은 지덕체를 다 양성하겠다는 거예요. 똑똑이만 아니라 덕과, 그러니까 인성과 체력까지 다 갖춘 사람. 이거 언제 발표하냐면 1895년에 발표해요. 이것까지 외워야 됩니까? 막 이러지 마세요. 이건 제2차 가보개혁을 마무리하면서 제2차 가보개혁, 이건 1894년인데 이거를 사실은 끝맺음하면서 1895년에 임금이 직접 나가서 이제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이 나라를 말 그대로 이끌고 갈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19번 어려운 거 인정해요. 허나 5번으로 가줘야 돼. 해줘. 이겨내. 여러분 합시다.
예, 우리 사실은 여기 있는 연도들 외워왔잖아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미추친 이전쟁이에요. 이 문제 연계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어렵다라고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전쟁이에요. 전쟁 문제가 참 많이 나왔는데요. 수능 완성 70쪽 예,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미국의 공격은 갈수록 거세지고 일본이 강력한 후방기지로서 침략에 더욱더 협력하고 있대. 일본은 미국에 협력하고 있는데 막 파병 이게 아니라 후방의 기지로서 협력하고 있고 일본에는 반전운동 이런 거 있지도 않나 봐. 저조하대. 우리는 반전의 논리와 행동을 끈질기게 추구하고자 통킹만 사건으로 확대된 미국의 군사행동의 중지, 미군의 철수와 민족자결의 관철, 일본 정부의 침략 협력 반대라는 세 가지 슬로건을 공통의 입장으로 삼았대요. 결국엔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미국이 1964년 통킹만 사건을 빌미로 해서 확대한 전쟁이고 이 전쟁을 지금 일본은 막 뒤에서 서포트하고 있고 그래서 일본 내에서 지금 이거 반전운동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적어도 이 전쟁을 반대하는 자라면 사이공 정권에 항거하여 사이공, 베트남의 지명이죠. 지금은 이게 호치민이고요. 이 사이공 정권에 지금 베트남 지명도 나왔어요. 사이공 정권에 한가요. 남쪽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선 학생의 투쟁을 과격한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야마자키군의 죽음에 대해서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듯이 자국 학생의 피투성이 모습을 폭로라며 규탄하고 있다. 더 이상 고립된 학생에게 빗발치는 경찰봉의 비를 맞게 하지 말고 그 비를 모든 반전주의자가 맞자. 사실 이 뒤에 있는 내용은요. 일본 내에서 있는 그 반전운동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힌트로 얻을 수 있는 내용의 대부분은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전쟁이 뭐예요? 예, 통킹만 사건으로 확대된 전쟁, 베트남 전쟁이고요. 이 전쟁에서 결국에는 미국이 군사행동을 중지하고 철수해라. 이게 결국에는 1973년 파리 평화협정을 통해 미국이 철수할게까지 가요. 그리고 75년에 어떻게 돼요? 이 전쟁은 사이공이 함락되면서 북베트남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베트남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조금 이 문장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이 베트남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베트남 전쟁에서 1973년 미국이 이제 미군을 완전 철수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게 되는 이 조약일, 이 협정을 맺게 된 건 바로 이 전쟁의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은 맞는 내용이 되겠죠. 타이완과 일본의 국교 수립은 6.25 전쟁 중이었던 52년이고요. 역시 6.25 전쟁과 관련해서 경찰 예비대가 창설되게 된 것도 역시 6.25 전쟁 중에 바로 이건 다 6.25 전쟁과 관련된 상황이고요. 극동 국제군사재판은 1946년에 이미 열립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전쟁 범죄자를 처벌하는 거고요.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주도하에 전개되었다. 지금 이들이 점령하고 있는 곳은 일본이에요. 전쟁을 일으킨 일본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죠? 베트남 전쟁입니다. 뭘로? 통킹만 사건으로 확대된 일본이 지금 미국을 서포트하고 있는 그리고 미군 철수 얘기까지 나오는 바로 이 전쟁. 그래서 지금 일본 내에서 반전에 대한 목소리를 가진 그 제시자료를 가지고 출제했지만 뭐로 가도 도로 가도 여러분 뭐예요? 이건 베트남 전쟁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만만치 않은 그런 선지들이 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모평임에도 여러분들 굉장히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개념들의 문제들도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마지막까지 개념인 거 잊지 말고 우리 총평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들 그 지점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의 필적 확인란처럼 우리가 맑은 웃음을 같이 머금을 수 있는 그날이 수능날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고 지금은 위로 격려 다 좋은데 같이 달려갑시다. 좀만 더. 얼마 안 남았어요. 좀만 더. 10월에 한 번 나 더 보고 수능날 여러분들은 이거 보지 마시고 채점하고 쉬시고 우리 그렇게 같이 맑은 웃음을 머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았고요. 수고한 나 자신을 조금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10월달에 또 만나요.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정리합시다. 동아시아 사는 끝까지 EBS.